며칠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제부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보편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원자력 사고 일으키고 또 옆 동네에서는 미세먼지 만드는 거 보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3월 봄날 첫 시작도 우리 학원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인연 쌓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민법은 잘 들어보셨습니까? 할만하셨습니까? 1차에서는 민법을 좀 잘 해나가시게 되면 1차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공인중개사법 수업 들으셨죠? 그 공인중개사법을 어떻게든 80점 이상만 만드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공법 쪽은 좀 과락만 피하시면 문제 없는데, 그동안 찍는 건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잘 찍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공법 처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있으시군요. 예. 한 2달 동안은 좀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2달 동안은 분명 한글로 쓰여 있는데 불구하고 평상시에 못 보던 용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중에 민법 98조 오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동산과 함께 정해 놓게 되는데, 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착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이 되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은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 200개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달랑 6개거든요. 부담 없으시죠? 200개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오늘 한 장짜리 받으신 게 있고 아마 11월 달에도 한 장짜리 나간 게 있는데, 11월 달 내용과 지금 내용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좀 개정되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실 때 그 한 장짜리를 어떻게든 내 걸로 소화시켜 나가시게 되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정도가 관련된 내용에서, 한 장짜리에서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서는 한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200페이지를 한 장으로 줄여놨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주요 사안들 중에 추가적으로 내가 좀 정리해 놓고 그 한 장짜리 보면서 좀 다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내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좀 좋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계획법은 힘드시더라도 어떻게든 10문제 정도는 맞춘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되는데, 저 1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최근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자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간혹 제가 개발법, 정비법이라 약칭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은 각각 6문제씩 출제되게 되는데, 이 개발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게 된다면 쉽게 4문제 이상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정법과 관련된 사항, 정비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해보면 한 5회독을 수업시간 중에 열심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씩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3년 정도를 해봤는데
출제되는 6문제 중에 보통 하나 아니면 2문제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호 하나만 찍더라도 최소 하나는 맞추시고요. 운 좋으면 6문제 중에 2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회독을 함께 수업 시간 중에 하셨다고 하면 따로 복습했을 때 한 10회독, 15회독까지 도정법에 관한 사항, 정비법에 관한 사항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도정법은 잘 찍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게 되면 주요 테마와 관련되어 한 6군데 정도를 하게 될 것이고 저 6군데 토대로 해서 한 20여 개의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잘 찍으면 문제 맞출 수 있고 못 찍었다고 하면 꽝 되시는 거죠. 하여튼 정비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개발법과 도정법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처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농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출제되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 최근 15년 사이에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문제 중에 하나가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할 때는 최근 15년 사이에 3번 빼고는 다 5번이었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작년에 5번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15년 사이에 2번 빼고는 5번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실력껏 풀어나가시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5번 찍으면 절반은 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이라는 것과 주택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2개 법률은 각각 7문제씩 출제되게 됩니다. 만약 주택법에 관한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이나 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택법을 보게 되면 저 주택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어떻게든 5문제 이상을 맞출 실력이 쌓이시게 된다고 하면 주택법은 실수하면 하나 틀리고 실력 좀 쌓이신다고 하면 아마 7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하다 보면 국토계획법은 출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계속 많이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개발법, 도정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간다 생각하시고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에 좀 할애를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저 3개 법률 위주로 일단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번 3월 3주 사이에는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다만 12 과정에서는 국토계획법을 제가 6주에 걸쳐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과정에서는 5주에 걸쳐 수업한 적이 있는데 이번 3, 4월 달 같은 경우는 3주에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 한 2주 정도를 함께하고 주택법을 2주 정도 하게 되는데 2주 하고 남는 1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농지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주가 남는다고 하면 개발법에 관한 사안들을 한 3시간 정도 해 나가시는데 1, 2월 달에 개발법에 관한 내용은 진도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들어준다 전제하고 1, 2월 달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3, 4월, 4월 달 과정에 개발법을 한 3시간 정도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1, 2월 달에 했던 것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1시간에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아마 2달 동안은 진짜 공법에 관한 내용들을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공법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하시거든요. 1, 2차가 분리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1차에 대해서는 합격률이 높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2차에서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에서 가장 욕먹는 과목 찾으라고 하면 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만 욕먹으면 됐었는데 저 말고도 공인중개사법 교수님 빼고 세법 선생님이나 공시법 선생님도 저랑 함께 욕먹어 주셨거든요. 얼마나 뿌듯했든지
그런 해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법만 좀 어떻게든 한 5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실제 모의고사 볼 때는 한 60 정도 나오시고 하시면, 어떻게든 모의고사 60 이상 나오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든 50점 이상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60점을 맞겠다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실 겁니다. 다만 공법은 단순 암기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예, 바로 이 페이지를 함께 봐 나가십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시는데, 1. 재정 목적이란 말 찾으셨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가로 해놓습니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용, 개발, 보전이란 말을 보셨지만 사실 이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을 집행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실무에 뛰어드시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확인할 행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저 도시군 단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또는 가끔 북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핵화 계획이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계획처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국토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갈 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죠. 그 국가는 사법부와 그리고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 분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행정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제입니까?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쓸 거는 나중에 한 장짜리 다 있는데요. 그걸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놓으셔야만 5월달이라도 해볼만 하십니다. 만약 지금 안 들어놓으시면 5월달에도 또 생판 모르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다음 주에 좀 알차게 듣고 싶으시다고 하면 1, 2월달에 진도 나는 만큼 동영 듣고 수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얘가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중앙행정청은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청이라 하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수반 원수에 해당되는 그런 자로서 중앙행정청 범위에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통할하는 자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장관으로서 TV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주 보시죠.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지정된 왕숙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도 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2개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광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겠습니까? 광역단체장이겠습니까?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누구 찍으셨습니까? 지금 그분이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그분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남양주시장을 내가 뽑았다고 하면 그분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광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세종시라 불리는 특별자치시와 제주도라 불리는 특별자치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행정관할 구역에 31개 정도의 시와 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버스 있죠. 우리 남양주와 서울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고 하면 걔가 광역버스이고 남양주 시내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때는 시내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2 이상의 시군구를 광역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서울특별시는 2 이상의 시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약칭해서 시도지사란 말로 대신하고 기초는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지 않습니까? 그 세종시는 지금 인구가 34만 정도 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라고 하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지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그 도지사가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을 임명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서귀포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 내가 집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 허가권자는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비자치시장이라 표현하고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은 시군구청장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가지는 자를 자치시군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제주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이죠. 일반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의 시군구가 분명 있어야 되지만 제주도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주 유별나고 이상하다 해서 특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어떤 때는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인허가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과 50만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만약 50만 이상의 도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곳들을 대도시라 하고 그곳 책임지는 자를 대도시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도시에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를 둘 수 있습니다.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분당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고 고양시에 일산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도시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를 분당구, 일산구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도 인구 50만 넘는데 불구하고 구가 따로 없죠. 비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에서는 두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분당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청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몇 명 더 뽑아야 될 텐데 비용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은 우리가 냈던 세금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처럼 아예 구를 안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성남에 있는 성남구청장은 성남의 분당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다, 비자치구청장이다.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이 임명한 자이거든요. 비자치구청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기본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행정청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국가란 말 쓰게 되면 그분들은 모두 장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장 나오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이라는 말 쓰게 되면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광역은 시도로 구분하고 기초는 시군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아주 유별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정답으로 처리되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특시특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청이 어떻게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일정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걸 뭐란다? 행정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계획 하나 세우셨죠. 10월 달에 재정 따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도 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수업 끝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는 진도 나간 만큼 복습해 주시는데 아마 공법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로 하라거나 줄치라고 하거나 동그라미 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 전체를 줄치지 말고 어차피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가로 하라거나 줄치라고 했던 부분이 틀리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한번 읽어 주시는데 그 표시했던 부분에 대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면 공부 잘 되신 것이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건 또는 동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파트만 다시 보시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뭐다? 행정계획이고요. 그리고 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 행정처분을 행정행위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행위, 가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과태료 딱지 붙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청이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한 일정한 행동이 있다면 그 모두를 뭐란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법에서는 저 행정계획과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기초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신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몇 년 안목으로 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20년. 그래서 2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디를 개발 육성하고 어디에 어떤 산업단지나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국민소득이 3만 불 돌파했다고 하는데 체감하십니까? 그때 3만 불 돌파했던 게 2018년이 있지만 우리가 2만 불 돌파했던 게 2006년이었다더라고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요. 그런 행정계획의 결실로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3만 불대로 분명 바뀌었습니다. 그런 방향 제시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행정계획입니다.
그 행정계획 중에 대한민국 전 국토를 예산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국토종합계획. 저 국토종합계획을 흔히 국가계획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중앙 집권제이다, 지방 분권 시대이다.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그러면 한 70년대, 80년대는 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을 끌고 가면 됐었지만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이거든요. 집행은 국가 단위로 하겠습니까? 도시, 군 단위로 하겠습니까? 도시, 군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남양주의 발전상도 분명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전국에 200여 개 도시, 군이 있는데 전국에 200여 군데 도시, 군을 1년 365일인데 빨간 날 빼고 또는 토요일 날 빼버리게 되면 하루에 한 군데 다녀오면 끝이거든요. 남양주 하루 딱 와가지고 남양주의 성장 발전 계획을 수립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남양주 현실에 딱 알맞는 것이겠습니까? 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루 와가지고 전국에는 한 220개 도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그대로 접목해서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군 단위로 저 국토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리 남양주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은 한 몇 년 단위로 만들어지겠습니까? 20년입니다. 이것도 20년 단위입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에는 2020년도까지 남양주 인구를 50만 만들겠다고 한 2004년도에 남양주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50만을 한 2015년, 16년에 돌파해버렸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것은 2020년도에 인구 50만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인구 66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를 지나치게 과도 성장시킨 남양주시장은 야단쳐야 된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된다. 칭찬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기에 돌파하다 보니 이제 남양주에서는 인구 8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2030년까지 인구 80만 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왕속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6만 6천 세대이거든요. 한 세대에 3명만 거주하게 되면 20만이고 한 세대에 3명 거주하면 20만이고 지금 인구가 66만인데 아마 왕속지구 개발 사업 끝나고 입주 끝나게 되면 아마 80만도 돌파해 버릴 것 같습니다. 딱 30년도에 돌파하겠습니까? 그 전에 미리 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양주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은 잘못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죠. 맴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 제시해주는 계획이거든요. 그 비전 잘못 수립할 수 있고 목표한 것을 달성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잘해봐라. 그래서 가끔 자제분들은 빼고 조카들이 서울대는 그냥 갈만하고 그냥 뭐 미국에 좀 명문대학 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면 격려하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꿈 꾸지 말라고 야단치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올해 시험 끝나시고 나서 10월달에 이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내가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지금 이렇게 1년만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우습게 갔을 거야. 그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든 공부이고 1년 만에 통과하셨다고 하면 그런 자신감도 가지십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격 이야기 드리는데 졸리긴 졸리시지만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가 지금 지하철 연결되어 있는 게 없죠. 경춘선이 있지만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한 10년 전쯤에 별내 신도시 만들면서 지하철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남양주 인구가 한 30만, 40만이 채 안 되다 보니 지하철 연결되질 못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의정부의 경전철 운행 중지 상태인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적자 심하다고 해서 운행 정지이거든요. 의정부 인구가 44만인데 그곳에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이 적자였다고 하면 그 당시 우리 인구 30만밖에 안 되었던 남양주에 별내 지하철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노선은 흑자이다, 적자이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한 인구가 40만, 50만 정도 돼야만 지하철 연결했을 때 운행 시에 적자 발생할 일 없거든요. 그런 인구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약속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천천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60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지하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 연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 직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바로 직전에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구가 한 5만, 10만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인구 150만에 대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청사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기본 계획이고요. 인구 10만, 5만이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학교나 도로나 병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립병원이든 도립병원이든 국립병원이든 뭔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고자 할 때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행정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이다? 예. 그러면 서울에 송파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도시이다. 송파구가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입니다. 구는 도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당연히 도시일 겁니다. 경기도는 도시이다?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도시입니까? 남양주가 도시입니까? 남양주가 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는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는데 그 도시, 군이란 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가평군, 득광시군이 도시, 군이 되게 됩니다. 군은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청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공법 규정에는 구청장이 등장해야 되지만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가 도시, 군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시험 지문에 구청장이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문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볼 때는 구청장이 분명 등장하고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는 것이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제 민법 총칙 새로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닙니까? 강의실에서는 오야가 교수님이시니까 알아서 오야 마음대로이시죠? 예, 그래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공법에서도 저 총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알아놓으시고 이해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난이도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학문학 위에 공부하신 거 아닙니다. 어제도 저한테 그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법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알고 그리고 깊게 공부하고자 한다고 하면 2달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하면, 아니 1년 정도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학문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만 좀 전제해 주시고, 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문제 풀 때 요령으로서 국토계획법에 구청장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과 관련되어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 기본원칙 제끼십니다. 제끼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볼 때까지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2절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란 말 찾았습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줄쳐져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계획은 이 행정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이 대상이죠.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도시군입니다. 저 도시군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과 도시군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집행은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광시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장소이다. 일부러 지정한 곳이다. 우리 남양주시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 잠깐 해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인데 그 광역계획권은 일부러 지정한 것이죠. 반면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은 지금 보고 있는 남양주는 20년 뒤에는 없어질 도시이다, 계속 남아있을 도시다. 그리고 울릉군이라고 하는 군도 있거든요. 울릉군도 100년, 200년 지나 할지라도 계속 울릉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관할구역에 해당되지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하는 반면, 일부러 만들어지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이고, 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남양주는 자급자족하며 혼자 살 수 있다? 우리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최초 만들어진 목적은 서울의 배드타운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세먼지 이야기는 빼버리시고 주택 문제이거든요.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좋은 집 참 많긴 많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자리는 서울에서 제공할 테니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주거 공간을 제공해 달라 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바 있고요. 서울에서는 일자리 제공하고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두 개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역버스를 많이 타시고 또는 경춘선과 관련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도권에 수립되어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교통 분담 또는 주거 분담, 경제 분담, 그런 분담 계획에 따른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많으시죠? 지금 이해해 주실 것은 이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구였습니까? 둘 이상의 시군구. 그러면 이걸 국토계획법에서는 구를 빼버리거든요. 구를 빼버리거든요.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무엇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집행 단위가 되는 겁니다. 저 광역이라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겠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때 수립한 행정계획을 뭐란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우리 남양주 하나에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과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 수립 대상 지역이 같다, 서로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에. 광역계획권은 뭐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다. 그러면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좀 수립 대상이 좀 더 넓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얘가 상위 계획이겠죠. 대한민국 전국투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이 상위 계획이겠죠.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각각 부합해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관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도시군 계획에 광역 도시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할 뿐, 저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하나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무엇으로 지정되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한다? 전혀 관계없다. 관계없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말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짜리를 잠깐 가주십니다.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잠깐 우리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로마 숫자 1번입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의의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타당성 검토 없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라 생각해 주십시오. 가끔 우리 지방도의 반대말은 뭐다? 국도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친절하게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안 나오겠죠.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국도라는 말 잠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 절차 찾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예외 국도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앞에 별표 3개 놓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작년에 시험에 냈다고 하면 올해는 예외적 수립권자가 시험에 나올 해입니다. 그리고 저 수립과 관련되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란 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줄치란 이야기는 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한 장짜리는 국토계획법이 충분히 숙지되면 한 장짜리를 혼자 볼 수 있는데 지금 혼자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뭘 알아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줄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별표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공청회 줄만 쳐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수립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입니다.
국토가 승인권자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협의, 심의, 승인 후 송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공고, 열람이란 말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함께하고 3분 뒤에 쉴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내용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은 최근 계속 5년 사이에 계속 문제가 하나씩 출제된 내용으로서 저 광역 도시 계획은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당장 만드는 집행에 관한 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주된 목적은 지하철 연결해보자.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GTX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든다, 안 만든다?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GTX 만들겠다 결정했을 뿐입니다. 대신 이 GTX 만들고자 한다면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야만 만들어진다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알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긴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만들어질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만들긴 만들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GTX는 우리 남양주에서만 운행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인천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거든요. 저거 어디에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애초에는 우리 남양주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의 경우에도 경춘선의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양 자체에 이 GTX 만든다 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인부들이 유입되고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TX를 경춘선 노선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좀 운행하는 차량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경춘선의 노선을 지금 왕복 양차선에서 한 4개 차선으로 또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폭을 넓힌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애매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GTX를 만들게 되었을 때 남양주 어디까지 연결시킬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GTX 운행과 관련된 경제적 득실이나 또는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지금 GTX는 남양주에서만 설치되어 있다. 서울도 연결된다. 그럼 남양주와 서울에 걸쳐 지하철이나 GTX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위치를 어디까지 하는 게 나은지, 언제 공사 착수하고 언제까지 공사 만료하는 게 나은지 그것 미리 계획하고 집행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뭐란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TX에 관한 설치 문제 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진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될 텐데 그 시사성 있는 문제는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에 계속 광역도시계획이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생각해 주든지 아니면 GTX 생각해 주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쉽니다. 이해되셨는데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